네,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만큼 막중한 부담감이 큰데 한번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좀 흥미롭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준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백준 문제 추천봇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식 엔지니어링 안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고,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4명에서 이제 각자 해당 파트를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배경부터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나 개발 직군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다음 사진은 현재 우리나라 IT 계열에서 손꼽히는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네카라 쿠베부터 시작해서 몰두센 그리고 세계 대형 대기업이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데이터나 개발 직군 쪽 채용 과정을 진행할 때 코딩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저희는 보통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많이 연습하는 사이트면 대표적으로 이제 백준이 있겠죠. 백준은 문제 수도 많고 다양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사용자가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나 난이도와 관련해서 원하는 문제를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요즘 그룹 형태로 코딩 테스트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개인 지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룹의 지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아쉬운 점을 해결해보기 위해 저희는 디스코드를 활용한 백준봇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서비스 목표는 백준 디코봇에 사용자가 등록을 했을 때 직접 문제를 찾을 필요 없이 개인에게 일일 문제를 추천하도록 하는 기능과 사용자 명령어를 통해 봇에 입력했을 때 조건에 맞는 새로운 문제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더불어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디스코드를 접속하지 않아도 알아서 실시간 문제를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구현해보자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웹이 아닌 디스코드 봇을 왜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디스코드는 학생 또는 취준생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웹과 비교했을 때 직접 접속해야 하는 웹 서비스와 달리 디스코드 봇은 여러분이 디스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문제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명령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서비스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그룹 형태로 백준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진행했고 사이트에서 백준 아이디를 등록한 후에 개인 또는 그룹의 지표를 확인하거나 그룹의 백준 데이터를 고려해서 문제를 추천받는 기능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크롤링의 메인 프레임워크는 스크래피와 뷰티풀숲 그리고 셀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크롤링 수행 시 동일 사이트에 접근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차단을 피하기 위해 엔진엑스를 통한 포워드 프록시를 구축해서 크롤링 성공률을 개선했습니다. 크롤링을 트리거할 API 서버로는 FAST API를 선택했으며 또한 타겟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 크롤링 파이프라인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기반으로 스케줄링이 수행됩니다. 저희의 추천 서비스를 위한 백준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이 데이터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백준 유저 데이터셋과 문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또한 크롤링할 데이터셋의 갱신율을 기준으로 업설트, 풀 리프레시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가져와 DB에 적재합니다. 이때 유저와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문제풀이 현황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데이터 갱신율이 높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 기반의 업솔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반대로 문제와 같은 경우는 문제 데이터와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갱신율이 높지 않고 한 번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풀 리프레시 형태로
가져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저의 메타데이터는 단일 데이터당 크롤링 비용이 높습니다. 여기서 비용은 단일 유저를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과 테이블을 하나 갱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병렬 처리를 고려하여 크롤링을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던 중 메시지 큐 기반의 분산 처리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이미 DB에 적재되어 있는 유저들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크롤링할 URL을 만들어내어 메시지 큐에 푸시합니다. 이후엔 셀러리 내부에서 돌아가는 스크래피 프로세스들이 레디스로부터 주소를 가져와 크롤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위와 같은 방식을 수행하게 되면 병렬 처리 시 같은 유저를 크롤링할 일이 없어 효율적으로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크롤링 파이프라인은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스케줄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에어플로우 내부에서 연산 작업을 하지 않고 외부 서버에서 크롤링과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케줄러 서버의 부하를 줄여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본연의 스케줄러로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크롤링 파이프라인을 호출할 때 HTTP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여 외부 크롤링 서버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네, 크롤링 파이프라인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크롤링 서버 내에 배치 태스크 간 경중을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태스크의 경중은 API 처리에 수행되는 시간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API 처리가 5초 이상 넘어갈 때는 셀러리가 비동기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에 의해 단일 유저를 크롤링할 API가 호출되더라도 대기 현상 없이 크롤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백준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준봇의 사용 기술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준봇은 Node.js 환경에서 디스콜드.js 라이브러리와 함께 타입스크립트 및 몽고DB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몽고DB의 경우 문제 정보 및 디스코드 봇에 등록한 사용자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일렬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1분당 전체 유저의 정보가 조회되므로 조회 속도가 빠른 NoSQL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발표 주제를 보고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 디스코드 봇 하나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담겨 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디스코드 봇을 제작하고 이를 호스팅할 때는 코드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EC2 인스턴스에 직접 접속해서 기풀을 통해서 적용해야 했습니다. 허나 미세한 변경사항에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불필요한 개발 외적 작업을 해소하기 위해 GitHub 액션스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빌드 및 배포 후 기존 컨테이너와 이미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로 교체하는 간단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죠. 허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파이프라인의 경우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가 없게 됩니다. 즉, 배포를 할 때마다 디스코드 봇이 다운되는 시간 약 1, 2분의 다운타임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네, 위의 명령어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일일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분에 한 번씩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문제 추천 시간을 설정한 유저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는 쿨온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찰나의 순간에 해당 시간대의 유저에게 문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중단 배포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컨테이너가 아닌 도커 컴포즈를 통해 두 개의 컨테이너를 번갈아가며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개발자가 커밋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용할 경우 GitHub 액션스는 EC2 인스턴스 내에 존재하는 스크립트,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이 디플로이 스크립트는 인스턴스에 선언되어 있는 이스크린 환경 변수를 true, false로 번갈아가며 스위칭하며 도컬 컴포즈는 환경 변수의 값에 따라 두 개의 컨테이너를 번갈아가며 실행하고 중단합니다. 이 방식은 먼저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한 후 기존 컨테이너를 제거하므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의 실행이 보장됩니다. 네, 디플로이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조건문에 따라서 실행하는 명령어가 다르죠. 위의 경우에는 그린 컨테이너를, 밑에 분기점 경우에는 블루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즉, 그 후 나머지 컨테이너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네, 이 방식은 과연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개발 중인 디스코드 봇은 불안정한 형태로 위의 스크린샷처럼 알 수 없는 예외로 인해 종료되는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도커 런타임은 컨테이너가 중단되면 이를 자가치유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디스코드 봇이 갑자기 영문을 모른 채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저는 중단될 때마다 일일이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야 했습니다.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쿠버네티스를 도입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하며 컨테이너가 중단될 시 디자이어 스테이트에 맞게 재시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훨씬 안정성 있는 CI/C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브라우저나 등의 모니터링 툴을 통해 리소스의 점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쿠버네티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는 CI/CD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쿠버네티스의 진영의 대표적인 배포 툴, 코드의 변경사항이 아니라 매니페스트 파일의 변경사항을 감지하여 클러스터의 서비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기능을 가진 아르고 CD를 채택했습니다. 네, 변경사항을 발생시키기 위해 커밋의 고유 해시 값을 이미지 태그로 지정하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변경하지 않고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를 도입하여 이 해시 값을 이미지의 태그명으로 지정했습니다. 커밋을 할 때마다 해시 값이 바뀌게 되므로 아르고 CD는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계속해서 감지해 나가며 새로운 버전으로 클러스터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게 되죠. 네, 즉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레포지토리의 버전과 동기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었으면 쿠버네티스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굳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야 했었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결정사항으로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다른 결정사항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에 필요한 에어플로우 때문입니다. 즉, 에어플로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기 위해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배포 환경을 기존의 AWS EC2 인스턴스에서 홈서버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위의 사진은 제 집에 있는 홈서버인데요. 이 홈서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서버의 경우 리소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소스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네, 리소스 절약을 위해 저희는 에어플로우의 배포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로 쿠버네티스 엑세큐터로 에어플로우를 배포하는 방식이죠. 네, 이와 비교하기 위해 기존의 엑세큐터인 셀러리 엑세큐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 엑세큐터의 경우 에어플로우의 워커파드가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지 않죠. 또한 RabbitMQ나 레디스트를 통해 메시지 큐 브로커를 통해 통신을 해야 되므로 지연 시간이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쿠버네티스 엑세큐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통신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큐브 API 서버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결함성이 생기죠. 또한 대그가 작동할 때마다 리소스를 점유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입니다. 다만 쿠버네티스에 의존하지 않고 워커파드가 동작 후 제거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인 헬름에서 엑세큐터를 쿠버네티스 엑세큐터로 변경하고 GitHub 레포지토리와 자동으로 연동하여 대그 정보를 동기화시키기 위해 깃싱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대그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리소스를 점유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며 주기적으로 레포지토리로부터 대그를 풀링하기 때문에 대그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쉽게 됩니다. 네, 다음은 모델 파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으로는 사용자의 문제풀이경을 바탕으로 개별 사용자에게 문제를 추천해줘야 되는 기능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백준 사용자들이 실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이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의 순차적인 문제풀이 정보를 통해 다음에 풀이해야 할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모델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모델은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분야에서 클래식하게 사용되는 사스렉을 선택했습니다. 사스렉은 모델 구조가 간단하지만 어테션 레이어를 통해 각 요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학습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스퍼시티에 관계없이 잘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사용자에 대해서 시퀀스 정보만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 추론 속도가 빠르다는 점,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모델 선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입력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사용자 문제 간의 인터랙션 정보와 문제와 사용자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CF 그래프와 지식 그래프를 하이브리드한 구조로 제시하는 방법론이 KGAT를 이용하여 아이템 인베딩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리소스의 문제로 레벨과 문제 요형 정보를 엔티티로 하여 지식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지만 추후 유저 레벨, 워크북 정보 등 더 다양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이용하여
기식 그래프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네,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FAST API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모델 API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추천 모델을 위해 포스트그레에 적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한 변환을 거친 뒤 덕DB의 데이터 마트를 구축했습니다. FAST API로 구축된 모델 서버는 덕DB에서 사용자와 문제 정보를 읽어와 추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백준보 서버와 스트림릿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가 끝마쳤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백준봇을 등록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백준봇 등록 방법이 적힌 문서의 QR 코드, 오른쪽은 백준봇 서버 등록 QR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코드를 이제 인식하기 전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디스코드 앱이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 그 전제가 있고 또 빈 서버가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디스코드 앱을 설치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디스코드 앱을 이제 접속하면은 왼쪽 배너 맨 밑에 이제 플러스 아이콘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다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직접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이제 밑에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후 서버 이름을 지정한 후 서버 만들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저 왼쪽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인식을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뜨실 겁니다. 네, 저기서 이제 위에서 추가한 서버를 선택을 하신 후 이제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권한을 접근하는 사이트를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백준봇이 추가가 됩니다. 백준봇이 추가되면은 여러분의 서버에 이제 디스코드 봇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추가한 서버로 가면은 백준봇이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백준봇을 쓰시기 위해 이제 알으셔야 할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명령어는 앞에 느낌표가 붙이셔야 되는데요. 이제 help 명령어는 백준봇의 명령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네, 첫 백준봇 등록 시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egister입니다. 이제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여러분의 백준 아이디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백준 아이디가 존재해야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일리 명령어입니다. 데일리 명령어의 경우 매일 같은 시간에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알림으로 문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명령어고요. 이제 먼저 데일리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제 HHMM 형식으로 시간을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에 이제 매일 문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시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일 6시에 알림으로 이제 문제가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프로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명령어,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알고리즘 분류에 따른 또 추천 문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밀러 아이디인데요. 이제 가끔씩 여러분이 이제 백준 문제를 풀다가 이거 문제 되게 좋은데? 라고 하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문제를 또 찾으실 텐데 이 경우에는 시밀러 아이디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한 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감명 깊게 받았던 그 문제 번호를 치시면은 그 문제와 이제 유사한 문제를 추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스트링릿 대시보드는 현재 명령어로는 아직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제 그룹 및 개인지표 시각화로 추후에 이제 저희가 기능을 추가할 업데이트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고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하면 그룹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능인데요. 네, 이제 여러분이 스트림sheet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대시보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스트림릿 대시보드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그룹 문제 추천이 있는데요. 사용자 등록을 하고 먼저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한 후 조건을 입력하면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help 명령어로 이렇게 명령어가 표시된 게 보이시죠? 리지스트를 통해서 유저 아이디를 등록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어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로브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추천받거나 이제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알고리즘 분류에 맞는 그 문제를 추천할 수 있고, 시밀러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유사한 문제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룹 스터디를 위한 대시보드인데요.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등급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그룹 유저에게 이제 맞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시연 영상 여기까지고, 네, 저희의 발표를 이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